사실 우리 손 교수님의 전공은 네트워크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점과 선으로 그 연결 관계를 표시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이걸 통칭해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창 격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쏴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온 거잖아. 적이 쏜 미사일의 위치까지도 알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지. 실제 어느 위치에 있을지를 추정하는 것이 바로 통계 물리학으로 전쟁을 바라보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통계 물리학이라는 좀 브로드한 관점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사실 우리 손 교수님의 전공은 그거보다도 조금 더 특정한 네트워크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손 교수, 네. 우리 네트워크 과학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시간에 또 네트워크 과학의 맛에 대해서도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예,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통신 네트워크를 먼저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맞습니다. 네트워크 얘기 많이 쓰죠. 예, 그 또한 네트워크가 맞는데요. 그죠. 저희가 연구하는 그런 네트워크는 그보다 더 추상적인 네트워크를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이든지 점과 선으로 그 연결 관계를 표시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이걸 통칭해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양한 것들이 점과 선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건을 추적하던 형사가 보드에다가 핀을 꽂고 메모를 하고 이걸 또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거 어디 N뭐에서 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사실은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게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펼쳐놓고 보면은 이 안에서 어디가 핵심적인 연결을 하고 있을까? 혹은 이 전체적인 네트워크 중에서 어디가 취약한 부분일까?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무기 체계들이 통신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층이 존재하는데요. 그 층을 보면은 육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무기들, 그리고 공중에서 그리고 해상에서 돌아다니는 무기 체계, 그리고 제일 위에는 위성으로 또 해서 이렇게 긴밀한 통신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더 빠르게 수집하고 빠르게 변하는 전장 환경에 있어서 대응 또한 가능해지는 것이죠. 확실히 이 전쟁에서도 이 네트워크 과학 지식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 영상 본 게 참 가슴에 확 와닿는데 이 영상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네. 뉴스에서 봤는데요. 이거는 그 이스라엘이죠. 네, 이게 지금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이란이 많은 미사일들을 발사하면서 텔아비브 상공에서 일부 미사일은 요격이 되고 요격하지 못한 미사일이 지금 떨어져서 지상에서 폭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미사일이 떨어지는 영상을 보면은 대단한 방공망을 다 뚫고 떨어지는 저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관측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란의 최신 하즈카셈 미사일이라고 해요. 중중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저 미사일은 이란이 최근에 배치한 고체 연료 미사일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무래도 기존의 액체 연료 미사일은 준비가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게 타격당할 위험이 큰데 네네. 저거는 장전된 상태로 네. 곧장 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이 대항할 시간을 별로 안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부 뚫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걸 보면은 우리 손 교수는 지금 딱 저런 장면에서 전문가로서 좀 특이하게 보이는 그런 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대공망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기에서 대공 무기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했을까, 그런 네트워크는 어떻게 동작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점들이 궁금해지네요. 저기서는 네트워크가 역시 손 교수는 보이는군요. 저렇게 미사일이 날아올 때는요, 레이더에서 미사일들의 위치를 추적을 하고 그죠. 그 추적한 정보를 바로 대공 무기 체계에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그럼 그 대공 무기 체계의 시스템 안에서 어떤 무기 체계로 대응을 할 것인지 아마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이라고 하죠. 다층 방공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네. 이 망이라는 게 그물망자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시 그 말씀을 드렸어야 네트워크라는 되는군요. 의미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방공 네트워크 딱 이게 와닿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이 영공을 갖다가 여러 개 기업 보자기로 포개해 놓은 것처럼
탁 철벽 그물을 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어떤 무기가 날아오냐에 따라서 그 대응이 달라지죠. 네. 아주 먼 국가에서 장거리 미사일들을 갖다가 쏜다고 하면은 그만큼 높은 고도에서부터 막아내야겠죠. 그래서 네. 300km에서 2,400km 굉장히 먼 범위에는 이제 에로우 2, 3 같은 큰 미사일들을 쓰고 그리고 그거보다 좀 낮은 중거리나 준중거리 미사일들이 날아올 때는 다윗의 돌팔매 다윗의 볼탈. 네, 데이비드 이름도 딱 슬링이라고 그렇게 하는 되네요. 네, 그 미사일이 그 다음에 요격을 하고 그 다음 단거리 미사일이 날아오거나 네.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하마스가 쐈던 이런 로켓탄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다윗의 돌팔매로 막지 못하고 더 밑으로 뚫고 들어오는 그런 미사일들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아이언돔으로 막게 되죠. 네, 그래서 아이언돔이 그렇게 내부에 있었군요. 100km 안쪽. 그죠. 아이언돔은 한 60km에서 100km 정도의 굉장히 안쪽을 네네. 이제 커버하는 거고 예. 그만큼 더 작고 많이 배치할 수 있는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수백 발이 날아오더라도 다 목표를 할당해서 바바바박 다 요격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있는 그런 철벽 방어 체계죠. 그리고 요즘은 저 아이언돔까지 뚫고 들어온 그런 무기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에 아이언빔이라는 게 아이언 있죠. 빔이라는 것들도 이제 배치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 아이언 빔은 이름 그대로 레이저 레이저 무기가 무기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최종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언 빔이 탄도미사일까지 잡지 못하죠. 아니 그런 정도의 화력이 되진 않을 거고요. 드론이나 소규모 전투기 정도를 아마 요격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그죠. 뭐 작은 로켓탄이라든가 요즘은 또 드론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그 정도 사이즈는 이제 레이저 빔으로 쏴서 마지막으로 잡아내는 그런 시스템 4, 5중의 시스템이 있고 뭐 거기에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도 거기에 같이 엮여 들어가면서 저렇게 많은 미사일이 날아와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이 탄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죠. 150발이나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3명 정도의 사망자가 났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대비를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런 망이 촘촘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걸로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란 쪽에는 피해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죠. 이게 초반에 보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방공망이 무력화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지. 그래갖고 네. 이란도 뭐 방공 무기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맞습니다. 이게 특히 초반에 드론 공격을 받아갖고 그냥 레이더 싹 파괴되고 주요 이제 미사일 포대가 파괴되는 거 보면서 와 역시 이스라엘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 네트워크 관점에서도 레이더 기지들을 갖다가 먼저 파괴해서 신호를 갖다가 그리고 레이더를 활용한 어떤 첩보를 갖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네트워크에서도 어떤 중심 노드를 타격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전체의 취약점을 파악해갖고 어딜 먼저 타격해야 되는지 이런 거 연구 많이 하지 않나? 맞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조를 그려놓고 보면요. 그 안에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관심 있고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중심성이라는 것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성 중에 대표적인 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 연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거 말고 통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많은 통신의 부하를 견디는 곳은 어딜까라고 하는 사이 중심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결도 연결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날라야 하는 사이 중심성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방공 시스템을 생각하면은 연결 중심성이 있다는 건 각 포대를 지휘하는 야전 지휘소라든가 오퍼레이션을 내리는 곳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런 차량들이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통신 중계 기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 중심성이 큰 맞습니다. 바로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식별해서 먼저 제거해야 되게 조치하는 거 이게 확실히 진짜 네트워크 전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네트워크 과학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했었던 주제가 바로 그건데요. 어떻게 하면 이 네트워크를 빠르게 부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를 강건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갖다가 연구했었습니다.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마비가 되지 않게. 네네. 그럼 어떻게 하면 마비되지 않게 할 수 있지? 이미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했었는지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인터넷은 어떤 하나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지 않고 시스템이 운용되기 위한 것을 모두 다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회 경로가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통신에. 그래서 그렇게 촘촘하게 우회 경로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근데 빠른 일사불란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중심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정보를 하다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긴 하지만 네트워크의 강건성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시스템을 갖다가 펼쳐놓고 그 안에서 분산된 컨트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설계하는 거 되게 핫한 주제일 것 같은데. 예, 그런 어떤 분산 시스템을 만드는 것 또한 통계 물리학에서 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언돔이나 다윗의 돌팔매 얘기를 했지만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는 거기다가 미사일을 쏴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온 거잖아. 그렇죠. 적이 쏜 미사일의 위치까지도 알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레이더나 이런 걸 통해서 신호를 받게 되는데 그 신호를 받은 것을 바탕으로 실제 어느 위치에 있을지를 추정하는 것이 바로 수학적 베이즈 원리라고 하는 베이즈 추정을 갖다 하게 됩니다. 베이즈 원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요. 어떤 관측을 통해서 얻은 신호가 있으면은 그 신호를 바탕으로 이 물체가 운동을 했다고 가정하면 어디로 갈 것인지 예측을 합니다. 그치, 예측을 한 다음에 다시 관측한 결과랑 맞는지를 비교하면서 계속 보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공학에서는 이걸 거의 자동으로 굉장히 많이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서 칼만 필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근데 어디에나 비선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칼만 필터가 변형된 형태로 더 새롭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치가 계속 바뀌고 속도도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매번 그 우리의 예측값과 실제 값을 비교해가면서 업데이트해가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아주 굉장히 고속의 컴퓨터가 수많은 계산을 하면서 딱 만날 때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요격 미사일의 원리구만. 예, 그 방향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무기 체계에 쓰였으니까는 우리가 뭐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아니면 아이언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원리가 사실 정확하게 쓰이는 곳이 무인 자동차이고 무인기의 위치를 찾는데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술들은 뭐 민간 용어도 쓰이고 군사 용어도 쓰이고 그렇죠. 이런 거니까 이게 다 지금 한데 어우러져서 같이 발전하고 있는 거구만. 근데 뭐 이런 네트워크 분석과 정보전이 어우러지는 지금 이런 광경들이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정보를 갖다가 굉장히 빠르게 획득하고 이러는 것이 전쟁에서의 승기를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된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팔란티어라고 하는 기업이 그런 어떤 빅데이터를 갖다 활용해서 전시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또 잘 알려져 있죠. 맞아. 이 팔란티어가 확실히 요즘 각광받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국방 기업인데 이란 쪽에서 어떤 요인들이나 아니면 주요 무기 체계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으며 얘들이 어떻게 지금 배치되어 있는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두고서 어느 건 먼저 때려야 되는지 이런 거 분석 하나하나를 갖다가 팔란티어 시스템이 굉장히 빠르게 해줌으로써 네. 이스라엘이 작전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시에서 그렇게 정보를 빠르게 활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공 무기 체계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레이더 시설들이 먼저 파괴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전략적인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런 어떤 정보를 이미 다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렇게 네트워크 전의 핵심은 각각의 우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점이 이제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AI를 탑재하면서 빠른 연산을 통해서 상황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결 관계가 적의 공격에도 빨리 끊기지 않고 계속 기능하면서 즉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 명령들을 쫙 전파할 수 있게 하는 이 유기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확실히 되는 거구만. 예, 뭐 최근에 자동 시스템이라고 하죠. 오토노머스 시스템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도입되면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스카이넷이 켜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기술들이 이렇게 나쁜 데 쓰이지만 않고 자율주행 시스템들 이제 다 손 놓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미래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 맞습니다. 뭐 그런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을 네트워크 과학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교수가 이런 거사를 꾸미고 있다고 해봐. 네네. 어떤 사람들을 동지로 끌어들이겠어? 굉장히 똘똘 뭉친 집단이 있는 것이 거사의 비밀을 지키고 추진해 나가는 중심이 되지 않았을까. 가방은 히틀러 옆에 싹 놓고서
빠져나온 거야. 최고로 긴장되는 순간일 것 같은데요. 네, 이 네트워크 과학이 응용으로서의 가치가 주목받게 된 그 계기가 9.11 테러였죠. 사담 후세인의 체포 작전에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했다는 걸 이름하여 레드 돈 작전이라고 전처 주변의 사람들 샅샅이 캐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그때 딱 나왔던 거야. 그게 뭔가요? 전처지만 굉장히 믿는 집안이었나 봐요. 양육비를 잘 줬나 봐요.